자, 이번 강의는 메인보드 대표적인 고장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인보드는 모든 회로가 한 장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PCB 한 장에 모든 회로가 통합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 수리해 본 사람이 메인보드를 손을 댔을 때 좀 약간 경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면, 모니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회로가 나눠져 있습니다. 립스 보드가 따로 되어 있고, AD 보드가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패널 보드가 따로 되어 있고, OS 보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면 그 조각조각 나눠진 보드를 가지고 우리가 고장 점검을 해서 원인 찾아내기가 쉬웠는데, 메인보드는 6개 회로가 한 장에, PCB 한 장에 통합이 되어 있어요. 메인보드가. 보시면 메인보드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 회로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6개 회로는 뭐냐면, 보통 이제 전원 공급 회로, 그 다음에 이제 부팅 회로, 시모스 회로, 바이오스 회로, 리셋 회로, 클락 회로, 인터페이스 회로, 이런 것들이 이 한 장에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메인보드 수리를 위해서는, 그죠? 메인보드 수리를 위해서는 이 6개 회로를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로 해석을 해야만이 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팅이 안 된다. 어떤 쪽에 문제지? 부팅이 안 된다 하면은 뭐 전원 쪽에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팅 회로에 고장이 있을 수 있고, 주로 이제 부팅 회로 고장이 많은데, 부팅 회로하고 바이오스 회로 쪽에 고장이 많아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회로에 대해서 동작 원리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노트북이나 아니면 메인보드는 수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게 다 통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찾을 거냐, 그죠? 어떻게 우리 예를 들어서 모니터나 TV SMPS를, 특히 이제 모니터 쪽에 SMPS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립스보드 수리할 때 2차 측에 전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펄스 발진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펄스 발진을 해야 2차 측으로 우리가 유도가 돼 가지고 다시 2차 정류를 통해서 2차 측 전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립스보드 쪽에서 보면 1차 정류, 그죠? 우리가 220V가 들어가면은, 그죠? EMI 필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1차 정류를 통해서, 스위칭을 통해서, 다시 2차 정류를 통해서 이제 출력이 된단 말이죠. 2차 출력을 항상 감시하는 피드백 회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확한 그 회로, 단계별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수리를 못 하듯이 메인보드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근데 메인보드가 뭐냐? TV라든가 또 모니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우리가 모니터 수리, 립스보드 수리해 본 사람은 수리를 하다가 TV를 딱 들었더니 웬 SMPS가 그래 복잡하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메인보드는. 그죠? 모니터 쪽 SMPS는 오토 방식이죠. 전력을 많이 먹히지 않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오토 방식을 썼지만, TV는 인치수도 크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그죠?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스탠바이 전원과 메인 전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그죠? TV SMPS는 뭡니까? 그죠? PFC 회로하고 공진 회로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즉 무효 전력을, 그죠? 유효 전력을 올리기 위한, 즉 역률 개선을 위해서 그런 회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인보드도 마찬가지로 모니터 SMP 립스보드 보다가 TV SMPS 보고 놀라듯이, 그죠? 그걸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제 6개 회로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하고, 그죠? 어떤 원리를 알고 회로 해석을 했을 때 수리가 가능하다. 그죠? 그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CPU 전원이 안 들어가네? CPU 전원이 파워에서 갖다 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CPU는 1.5에서 1.85V, 요즘은 이제 저전류 고효율로 나왔기 때문에 이 CPU 안에 VID 값이 있어요. 나는 CPU 전압이 얼마다. 이것을 PWM한테 제공해서 PWM과 드라이버 IC하고 FET하고 공조해서 CPU가 공급받는 VCC 전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안 들어온다. 이 스위칭이랑 문제가 있나? PWM에서 발진을 제대로 안 하나? 드라이버에서 제대로 못 받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은 아마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전반적인 기초 강의를 듣지 않고 듣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전기전자 기초 과정과 모니터 수리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메인보드 과정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그나마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뭡니까? 이 메인보드들이 이 부품들이 저전력 고효율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회로가 자꾸 집적화되어 가고 있고 SMD 타입에서 BJ 타입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뜯어봤는지 모르겠지만 BJ 타입을 많이 가고 있어요. 측정하기도 아주 곤란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리웍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들죠. 그죠? 일례로다가 침수된 스마트폰을 우리가 데이터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 메모리를 우리가 BJ로 우리가 탈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란 말이죠. 노트북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노트북이 하나 이제 수리로 들어온 제품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지금 구조가 옛날보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옛날 노트북은 그죠? 좀 약간 두께가 있는 노트북들은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커서 찾기가 좀 용이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수리를 해본 사람들은 봤지만 이 노트북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데스크탑 메인보다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보면 그 데스크탑하고 틀리게 그죠? LCD 전원을 켜기 위한 뭐 그 컨버터 드라이버 회로도 포함되어 있고 배터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죠? 아답터 전원 그 공급할 것이냐 또 그런 회로가 추가가 돼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틀린 부분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찾기가 좀 쉬웠는데 요즘 이제 울트라북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회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아주 골치 아프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자, 이게 배터리예요. 배터리를 좀 오래 쓰게 이 배터리만 이게 크지 안에 메인보드는 요거란 말이죠. 요거. 이게 집적화가 돼 있어요. 이게 BJ 타입 많이 돼 있고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수리점 같은 데서는 울트라북은 안 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면 수리하기가 그냥 골치 아파요.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거 열어보면 아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걸 비싸게 받아 하지만 회로는 똑같은데 이 집적화기죠. 어떤 IC들이 집적화가 돼 있고 그런 이제 기술력이 때문에 그 우리 옛날에 뭐 벽돌만한 피처폰 그죠? 맨 처음에 그 핸드폰 나왔을 때 벽돌 많았죠. 우리가 저 TV 갖고 연속곡 옛날 거 보면 벽돌만 핸드폰을 듣고 아주 자랑스럽게 통화하는 걸 봤죠. 이렇게 핸드폰이 손 안에 드는 그렇게 작은 게 나오라고 상상도 했습니까?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도 몰라요. 이 보시면 이게 메인보드라고 이게. 손하고 비교해 볼까요? 손 반쪽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죠? 이런 걸 찾으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물론 뭐 여러분 많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그 이 동작 원리와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유 사장님 저기 뭐야 그 수리 사례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아파트 질 때도 그죠? 아파트 질 때도 뭐 건물부터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땅을 깊숙이 파고 기초공사를 1년 가까이 합니다. 왜? 45층 아파트 지르면 45층 아파트가 견디게끔 그죠? 기초공사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 사례를 올려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론에 대한 거를 확실히 정립시켜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죠? 수리 사례 아니 뭐 매니저님 그 뭐 수리 사례 뭐 노하우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주위에 그 수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주위에서 보면요. 이론이 너무너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초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가입해서 수리 사례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려고 많이 노력들 하는데 그것은 얼마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면 그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론을 갖다가 머릿속에 정립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죠? 주위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할 때 누가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참 인터넷 고생도 많이 하면서 내 스스로가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러고 대단한 실력을 지닌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첫 단계로 선행 조건인가를 우리가 머릿속에 판정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간과한 채, 그죠? 어깨 넣어나 이것만 빨리 배우면 돼.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카페 같은 데 보면 시방 좀 올려주세요. 시방. 시방은 뭐냐면 어떤 특정 모델에서 어떤 부분만 잘 나가요. 그죠? 메인보드는 마찬가지로 특정 모델에서 어떤 부분이 나가요. 그것만 갈면 아주 언제 그래 살아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방은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설계 불량입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를 잘못해서 그 부분만 뭘 잘못 설계를 해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술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빨리 수리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참 잘못된 우리가 인식이었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전자공학과를 들어갔다. 그죠? 전자공학을 들어가면은 보통 교양학부 과정에서는 이론을 갖다 주로 많이 합니다. 트랜지스터 같은 걸 1년 과정이 1년 과정. 왜 그러겠어요? 그 이론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파트의 기초공사, 기초 같은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배양시켜주고 배가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실무는 그 다음이에요.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떤 립스보드 그냥 던져주면 TV SMP에서 그냥 던져주면 그 사람 수리하겠습니까? 이론을 모르면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실무가 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니터다, TV다, 메인보드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 쌓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장인이라 그러면은 기본 이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장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그 수리 기술이 오래 갈 수가 있지만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 단순한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전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죠. 네. 자, 그래서 메인보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무지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장률도 높고요. 고장 현상이 무지하게 복잡해요. 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정보통신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장 위치가 굉장히 많이 위치가 분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6개 회로가 통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6개 회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로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이 컴퓨터는 우리가 윈도우 화면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부팅이 되질 않죠. 굉장히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고장 원인 중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원고장이죠. 왜? 이 메인보드가 각 장치들 동작하기 위해서는 밥을 줘야 되잖아요. 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파워에서는 12V, 5V, 3.3V, 파워온 전압, 파워온 시그널, 그죠? 마이너스 12V 이렇게 쓰는데 이 ATX 파워 서플라이에서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전압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메인보드 동작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모니터 쪽에 전원이 안 들어온다. AD보드 쪽에 동작이 안 된다. 그 전원 어디서 봤습니까? 립스보드 쪽에서 봤죠? 220V를 인가하게 되면, 그죠? 립스보드에서 오토 방식이니까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보드가 필요한 12V와, 그죠? AD보드가 필요한 5V 전원을 인가해 줍니다. 근데 5V가 제대로 안 들어온다면 AD보드가 동작하겠습니까? 동작이 안 되죠. 5V 메인 전원을 갖고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최종 부하가 필요한 1.8V, 2.5V, 3.3V를 다운시켜서 각 소재에 또 공급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CPU만큼 예외라 그랬죠. 이 12V, 3.3V를 쓸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2V를 받아서, 그죠? 대기하고 있다가 이 CPU 안에 VID 값을 이 PWM 공조해서, 그죠? 공조해서 여기 드라이버 IC하고 FET하고 공조해가지고 12V를 얘가 맞는 값을 스위칭 해갖고 얘 CPU에 맞는 이 제품 CPU 그 모델에 맞는 V시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이 전압이 정상적이래도 그러면 이제 뭐냐?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이게 CPU는 하는데 그러면 이 스위칭 에러를 뒤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원 고장이 또 많아요, 이게. 데스크탑의 80%를 점유하는 것이 뭐냐면 파워 서플라이 고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장 수리가 들어오면은 파워 테스터기로, 그죠? 12V, 5V, 3.3V, 마이너스 12V, 파워 굿 시그널이 제대로 들어오나 점검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파워 굿 시그널은 뭡니까?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그죠? 신호를,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PD 신호를 주면 이 PD 신호를 가지고 각 장치들이 쓸 수 있는 리셋 신호를 활용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압이 나오더라도 파워 시그널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으면 메인보드는 동작 불가합니다. 그죠? 이 전원 고장이 많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버스 고장이에요. 이 데이터하고 전원이 지나다니는 길을 가야 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메인보드 이게 뒷면을 보면 이 솔더 마스크 잉크로다가 이게 칠해져 있는데 이게 회로가 패턴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죠? 뭐 연두색까지는 보이지만 이렇게 가느다란 이 회로들이 이게 다 이게 버스예요, 버스. 그죠? 버스입니다. 전원과 데이터들 있죠? 컨트롤 제어 신호들이 왔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 그죠? 이런 제어 신호 고장도 있다는 얘기죠. 버스 고장.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이 소자 고장의 원인이 있어요. 소자. 어떤 RLC, 우리 모든 회로들은 RLC,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RLC가 뭐냐? 수동소자라고 그랬죠? 플러스 뭐냐면 능동소자, IC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전자회로의 기본 구성입니다. RLC 없이 회로는 구성될 수 없죠. 저항과 인덕터와 콘덴서와 뭐 IC, 뭐 전원 IC든, 그죠? 아니면 FET 이런 그 반도체 그런 TRU든,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용량 감퇴라든가 단선이라든가 쇼트라든가 진행성 불량이 있기 때문에, 그죠? 회로가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 회로에서 보면요, 이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뭐 콘덴서도 있고요, 인덕터도 있고,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FET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공조해서 이렇게 모든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즘 이제 이 전원부 쪽에 CPU 쪽에 전원 공급해주는 이런 그 FET들이 요즘 이제 로우 RDS FET라는 옛날에 디펙 타입의 다리 3발짜리 FET를 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정밀한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여기가 로우 RDS FET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고가죠. 그래서 좀 고가 메인보드는 전부 다 전원부 쪽에 로우 RDS FET를 씁니다. 로우 RDS FET. 여기 같은 요런 FET를 쓰지를 않습니다. 다리 뭐 3발짜리 요런 FET를 쓰지 않아요. 전부 다 로우 RDS FET라는 이런 걸 써가지고, 로우 RDS FET는 뭐냐면 내부 저항이 적은 거죠. 우리 일반 쓰는 디펙 타입의 FET는 내부 저항이 좀 많아요. 그죠? 저항은 뭡니까? 전류를 방해하고 전류의 크기 요소를 제한하는 요소다 하고 얘기했죠. 저항이 많다는 것은 전기에선 좋지 않죠. 그죠? 좀 저항이 적은 이런 걸 써서 양대 전기를 CPU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 전원부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자들이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용량 감퇴가 된다. 그죠? 용량 감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우리가 이제 양부 측정하는 게 이것이 단선됐는지 쇼트도 됐는지 아니면 진행성 불량인지를 우리가 이제 내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측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런 원인이. 자, 그러면 대표적인 고장 증상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전원 무증상, 화면 무증상, 주변기기 인식불 이런 게 있는데, 전원 무현상은 뭡니까? 파워가 온해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아예 전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CPU 팬이 돌지 않는다는 거, 아예 프론트 패널, 데스크탑, 케이스의 프론트 패널에 있는 LED가 켜지지 않는, 아예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다. 이걸 우리 전원 무현상이라고 한다. 화면 무현상은 뭐냐? 파워 스위치를 온하면은 모든 팬이 다 돌아가요. 전원 온하지만은 포스팅이 안 되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즉 포스팅이 안 되는 증상을 우리가 화면 무증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주변기 인식부는 뭡니까? 다 동작은 돼요. 특정 주변기기만 인식이 안 하는 겁니다. PS 포트가 안 먹는다든가, USB가 안 먹는다든가, 어떤 인터넷에 랜 카드가 동작을 안 한다든가, 사운드가 동작을 안 한다든가, 뭐 지금 또 아직 쓰고 있는 시리얼 포트 같은 경우는 동작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기 인식불. 이런 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변에 공급되는 뭐 전원회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얘네들을 통제하는 것은 뭐냐? 슈퍼 IO 칩 아니면은 사우스 칩이란 얘기예요. 걔네들이
어떤 그 냉납이 나거나 아니면 BJ 타입이다 보니까 저기 사우스 브리지 같은 경우는 냉납이 나거나 그죠? 아니면 소자 자체가 디바이스가 불량이거나 했을 때 나오는 증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고장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수리 들어올 때 보통 보면 뭐 전원 뭡니다. 화면 뭡니다. 주변기기가 인식 안 하는데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리 맡길 때 증상을 봤을 때 전원 무형 현상이냐, 화면 무냐, 주변기기 인식 불이냐,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장 발생 원인을 보면요. 이것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인위적인, 즉 사람이 어떤 잘못해서 나오는 불량, 환경적인 요인, 소자 품질 불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인위적인 불량이 뭐냐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어떤 그 소비자가 왔는데 이게 그래픽 카드가 불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를 여기 노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이것도 벌리지도 않고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핀이 나가버리는 거 휘어요. 그죠? 그리고 집어넣을 때도 좀 아주 그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냥 확 힘을 해서 꽂는 경우가 있어요. 메인보드에 보면요. 요런 슬롯들이 요 슬롯 안에 가보면 아주 작은 핀들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그래픽 우리 저 PCI 익스프레스 16이라는 이 포트도 안에 보면 작은 핀들이 있어요. 이거를 낄 때나 뺄 때도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이 핀이 휘어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달라붙거나 쇼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한 핀 옆에 핀에 붙어서 얘가 전원을 공급되는 VC다 그러면 이게 타버리겠죠. 그죠?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슬롯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제일 많이 망가진 이 USB 이거를 바로 꽂아야 되는데 까꾸로 꽂아가지고 강제로 꽂으니까 부러지면서 안에 이게 5V VC 전원 5V가 공급돼요. VC와 그라운드가 쇼트가 돼가지고 전원만 들어가면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현상, 쇼트가 되니까 그죠? 되니까 피드백이 동작하는 거죠. 전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꺾어져 가지고 보면 보통 이거부터 보죠. 우리가 봤을 때. 그죠? 소비자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 쪽을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거기가 제일 많이 고장이 납니다. 우격다짐으로 막 집어넣는 거죠. 꺾어져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글쎄 우리 아들이 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 5V VC 전원이에요. 데스크탑에서 5V 전원이라면 아주 큰 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쇼트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 EPS 포트 까꾸로 꽂아가지고 여기가 노치인데 요 방향으로 꽂아서 까꾸로 꽂아서 다 핀이 부러지거나 안에서 핀이 꽂아져 갖고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USB 같은 거 요즘 나온 게 뭐니까 C타입이 나왔죠. 3.1 같은 경우는 뭐야? 스마트폰에 이제 C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 방향으로 꽂아도 동작이 되죠. 그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은가. 저도 그 생각을 옛날에 했었어요. 이거 좀 아무 데나 꽂아 동작되는 건 좀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C타입이 나온 거죠. USB가. 자,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자, 환경적 요인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수리맨들도 마찬가지예요. 메인보드를 만질 때 좀 손에 우리 인간에는 정전기가 흐릅니다. 정전기가. 근데 이 정전기는 이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쥐약이에요. 그죠? 절연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보통 보면 뭐 좀 가정에서 갖고 오는 것은 안 됩니다 하고 갖고 와요. 어제까지 됐는데 집에 있는 청소기로 털었거든요. 털었는데 왜 부팅이 안 돼요? 청소기로 털면 보통 앞에 이 솔 같은 게 붙어 있죠. 그걸 하게 되면 이게 정전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청소기 청소하고 고장 수리가 들어온 경우도 아주 왕왕 많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 정전기예요. 우리가 메인보드 수리할 때도 한번 손에 있는 전기를 좀 방전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정전기 방지 패드라는 걸 손에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하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 테이블 다이에 보면 쇠로 돼 있죠. 쇠 받침대가 거기다 손으로 한번 이렇게 양쪽으로 대십시오. 그럼 방전이 되니까. 요즘 이제 정전기가 문제가 돼서 주유소에 가면 말이죠. 옛날에 한 폭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주유 전에 정전기 방지 패드에다가 손을 한번 대라고 돼 있죠. 그죠? 옛날에 그런 사고가 몇 번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 정전기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정전기는 이 전자회로의 아주 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손을 대가지고 여기 지금 요 사우스 브리지 안에 RTC NV램, CMOS라고 그러죠. 보통 RTC NV램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지워지는 정전기로 지워지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 요인도 있다. 그래서 이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손 같은데 만질 때 방전을 하야 돼. 방전 같은 경우는 뭐 이 정전기 방지 패드를 손목에 차는 것은 좀 그러니까 우리 저 테이블 밑에 있는 그죠? 쇠 다리 4개 붙어 있죠? 거기다 손을 이렇게 한번 대고 그런 식으로 방전을 시켜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자 품질 불량이에요. 이 지금 고가 보드들을 보면요. 저 그림으로 좀 보면요. 자, 고가 보드를 보면 이 콘덴서나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아주 신뢰성 좋고 고가를 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이건 뭐냐면 이 솔리드 콘덴서를 썼어요. 우리 폴리머 콘덴서라고 그러죠. 고체 콘덴서. 이 콘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해 콘덴서하고 고체 콘덴서, 즉 솔리드 콘덴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해 콘덴서 안에 전해액이 들어있는 거고요. 요 솔리드 콘덴서 또 내지는 폴리머 콘덴서 또는 뭐 요즘 뭐 수리맨들이 뭐 보통 말하대요. 알루미늄 캔 콘덴서를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용어고요. 솔리드 콘덴서 내지는 폴리머 콘덴서라고 얘기해요. 여기 폴리머라는 그런 고체 그 전해질이 들어 있습니다. 얘는 액체가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명이 좀 오래 가죠. 그죠? 근데 우리 전해 콘덴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해 콘덴서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십자라든가 K자라든가 Y자가 이렇게 딱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방폭변이라고 한다. 왜냐면 얘는 이 내열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 105도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얘는 최대 사용 가능한 주변 온도인데 105도씨가 넘어가면 얘가 폭발을 해요. 안에 전액이 끓어서 이 전액이 끓게 되면 뭡니까? 가스가 발생되죠.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K자라든가 10자라든가 Y자를 안 하게 되면 이게 터져서 이 전액은 독극물이에요. 눈에 들어가면 실명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뻑 그냥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방폭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고체 콘덴서를 보면 그죠? 여기 지금 고체 콘덴서 보면 방폭변이 없어요. 그죠? 자세히 한번 봅시다. 없죠? 없습니다. 이 고체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터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되면 여기 안에 밑에 고무바킹이 밑으로 삐직 나와버려요. 이게. 그죠? 이 고체 콘덴서도 보면 솔리드 콘덴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단가가 좀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인보드 보더라도 좀 고가형 메인보드에는 전부 다 솔리드 콘덴서로 이 전원부라든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저가 보드들은 전원부 쪽, 즉 CPU 전원부 쪽 스위칭 하는 쪽에는 양질의 전기를 만들어내 그때 거기만 솔리드 콘덴서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전해 콘덴서를 썼죠. 자, 전해 콘덴서하고 솔리드 콘덴서 차이점은 뭐냐? 뭐 전기전지 기초과정에다 한 얘기지만 전해 콘덴서는 내부 저항값이 큽니다. 근데 솔리드 콘덴서는 뭡니까? 요거를 우리가 솔리드 콘덴서, 폴리머 콘덴서라고 얘기하지만 로우 ESR 콘덴서라고 얘기합니다. 로우 ESR. 등가 직렬 저항을 얘기하는 건데 저항이 굉장히 적은 내부 저항이 적은 콘덴서를 우리가 솔리드 콘덴서, 폴리머 콘덴서, 로우 ESR 콘덴서 이렇게 부릅니다. 로우 ESR 값이 굉장히 적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뭡니까? 저항이라서는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다. 이거 하고 얘기했죠. 저항 성분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의 양질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전원부 쪽에는 특히 이제 저가 보드든 고가 보드든 이 솔리드 콘덴서를 많이 쓰죠. 자, 이런 소자 불량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IC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조금 전에 전원부 쪽에 FET를 요즘은 로우 RDS 뭐 피팩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로우 RDS FET를 많이 씁니다. 로우 RDS. RDS가 뭡니까? RDS. 그죠? 소스와 드레인 간 내부 저항이죠. 그죠? 일반 우리가 디팩 타입 FET, 다리 3발짜리 FET는 내부 저항이 커요. 근데 우리가 피팩 타입 아까 보는 전원부 쪽에 그런 로우 RDS FET는 내부 저항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 양질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어떤 그 FET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CPU한테 양질의 전기를, 힘있는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런 소자들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저가 보드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딱 보면은 수리를 좀 많이 해본 사람 알죠. 아, 이건 좀 저가 보드네. 아, 이건 좀 고가 보드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그런 거죠. 이 소자 품질 불량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다. 고장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봤을 때 전에 콘덴서 썼다.
아, 이거 대충 이 보드는 한 3년 이상 된 거네. 딱 하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뭡니까? 아, 정전 용량 감퇴가 좀 됐겠구만. 하고 뭡니까? 여러분들 콘덴서부터 쓱 눈으로 보죠. 또 보면은 용량 감퇴된 건 벌써 눈에 나타나는 거 있습니다. 배가 살짝 불렀다든가 터졌다든가. 그러면 또 뭐 수리맨들은 또 초보 수리맨들은 뭐 회심의 미소를 줬죠. 예? 아, 요거만 갈면 되겠구나. 꿀술이 들어왔네.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걔가 그런 용량 감퇴되면서 주변 회로들이 무리하게, 그제? 무리하게 동작을 하다 보니까 주변 회로도 고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된 건 주변 회로까지 뒤져야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고장, 대표적인 고장 증상하고 고장 원인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메인보드를 우리가 들어왔다. 노트북이든, 노트북 메인보드든, 데스크탑 메인보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죠? 우리 몸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이 있습니다. 그죠? 이 네 개의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최대한의 고장 원인을 먼저 찾는 겁니다. 먼저 계측기부터 들어야 되지 말고요. 그죠? 그래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뭐냐? 육안검사가, 육안검사로 6, 70%를 잡아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수리를 보통 해봤을 거예요. 립스보드 쪽을 딱 먼저 보죠. 립스보드는 우리가 PCB는 뭘 써요? 폴리수지기판을 쓰죠. 폴리수지기판. 그죠? 그게 뭡니까? 괜히 열화가 많이 되죠. 열화가 됐다. 그러면, 아, 그 소자가 괜히 열이 많이 났구나 하고 감 잡죠. 그게 육안검사잖아요. 콘덴서가 좀 튀어나왔네? 아, 이거 용량 감퇴네? 그게 뭡니까? 육안검사죠. 그래서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 수리처럼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안검사로 먼저 잡아냅니다. 육안검사. 자, 육안검사 할 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사용자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부터 육안검사를 해야 돼요. 에? 그 부분에 단선이 혹시 되지 않았나, 부식이 좀 되지 않았나, 어떤 QFP 타입의 128핀짜리 뭐 슈퍼 IO 칩이라든가 이런 다리가 많은 핀들은 이 소비자가 잘못 만지면 다리가 안에 쇼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쇼트가 되지 않았나. 그럼 메인보드에 보면 점퍼들이 있어요. 이 점퍼들을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점퍼가 혹시 빼지는 게 없나. 메인보드를 딱 봐서 부품이라든가 PCB가 열화된 부분이 없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이 1차 어디 수리를 거치고 온 것 중에서 이 사람이 부품을 떼어가지고 붙이지 않은 망실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메인보드 뒷면에 보면요. 이 소비자들이, 그니까 뭐 컴퓨터 가게 사장님들이 1차 수리해 본다고 콘덴서를 띄면서, 그죠? 패턴을 갖다 긁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뒤에 버스 패턴 회로들은 굉장히 가느다랍니다. 굉장히 가느다라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패턴이 지금 보이시죠? 요런 패턴. 요런 패턴이 보이시죠? 요런 패턴. 여기 보면 이 가느다란 패턴들. 요런 것들이 인두 TV 때려서 얘 패턴이 이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끊어지는 경우가. 끊어집니다. 이런 패턴들이. 그죠? 끊어졌을 때 뭡니까?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긴 부품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삐삐 튀어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붙어 있는 경우가. 그죠? 여기 보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다리가 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옆에 이렇게 붙어갖고 쇼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원인가 하면 전원이 안 켜지는 경우도 있겠죠. 왜? 쇼트가 됐기 때문에 피드백이 동작돼서 전원을 공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다리가 긴 부분도 휘어져서 쇼트가 났는지 확인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원 집어넣기 전에 먼저 유관 검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점퍼들이 많은데 이 점퍼들이 이 소비자들이 좀 만지거나 아니면 컴퓨터 가게 맡겼을 때 그 사장님들이 한번 점퍼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점퍼가 빠져 있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에 보면 백 패널이 있는데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 USB 이런 부분들이 파손되지 않았나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USB 포트가 파손돼서 그 안에 있는 그 플라스틱이 부러지면 우리가 지금 USB 포트는 보통 5V VCC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공급이 되는데
이 5V하고 그라운드 핀이 쇼트가 돼가지고, 그죠? 핀이 붙어서 쇼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원이 안 켜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손이 됐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중점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만지는 분의 고장이 있더라. 파워 버튼, 리셋 버튼, USB 포트, PS 포트, 그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사운드 포트. 뭐 랜 포트는 우리가 랜 그 잭을 꽂으면 거의 안 빼는 거니까 그런데 분량이 많더라. 간혹 보면 말 리셋이 리셋 버튼 있죠? 그것이 쇼트가 돼가지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원 무 상태가 되면 전원이 안 들어갑니다. 리셋 버튼이 눌러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인보드에 있는 그 리셋 버튼이 꽂히는 그 핀에서, 그죠? 리셋 스위치 그 플러그를 뺀 다음에 한번 기동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유관 검사로 최대한 우리가 잡아낸다 하는 부분을, 뭐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요,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유관 검사가 필수입니다. 유관 검사가. 이건 머릿속에 꼭 여러분들이 그 입력을 시켜 놓으십시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상된 칩을 찾는 거예요. 유관 검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의심되는 칩은 이제 입출력 신호가 있는데 오실로스파형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그죠? 클럭 및 데이터 신호가 나오는지를 측정해 봐야 돼요. 그죠? 손상의 칩을. 그랬을 때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칩이 무슨 뭐 BGA 타입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뭐 어떤 그 젖불이 나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게 측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손상된 칩을 찾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낙뢰를 맞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보면 칩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낙뢰를 맞으면 특히 이제 렌치 같은 경우는 이 약간의 그림을 제가 그래서 표현한다면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렌칩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눈은 잘 안 보여요. 루페로 보면요, 이렇게 홈이 이렇게 쏙 파져 있어요. 이게 얘가 터져서 이 렌칩을 보호하는, 그죠? 이 안에 회로를 보호하는 이 겉에 까만 거는 세라믹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라믹 막으로 보호를 해놓은 건데 이 세라믹 막이 터져버린 거예요. 눈을 보면 이 홈이 쏙 파져 있습니다. 홈이 이게 이 손상된 거예요. 안에 타버린 거겠죠. 그죠? 이래서도 이제 찾는 거예요. 또 이 칩셋 같은 거 보면, 그죠? 얘가 불량이 나면 이 홈이 파진 게 있고 여기 블루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온 게 있어요. 손으로 만지면 이게 블룩 튀어나온 게 잡힙니다. 이게, 그죠? 얘가 더 탄 거예요. 이것도 얘는 못 쓰겠죠. 이렇게 해서 손상된 칩을 찾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메인보드는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활용하기 좋은 게 뭐냐, 바로 포스트카드 고장,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본다 하는 거죠. 측정을 했을 때, 그죠? 멈춤 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장 부위라고 얘기했죠. 그 고장 부위를 찾는 거예요. 고장 부위를 이제 메이커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디 불량이 불량이다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고장 그 멈춤 부위를 갖다 우리가 고장 부위라고 얘기했는데, 예, 포스트 코드 보면 이 코드 값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책을 뭐 이렇게 책이 제공이 됩니다. 포스트 카드. 그럼 여기 봐가지고 이게 몇 번이다, 몇 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몇 번 부위가 뭐 어느 쪽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C0가 났다. C0가 이건 CPU, 그죠? CPU 또는 마더보드 교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교환이 아니고 수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뭐 19라는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메모리 리프레시 테스트에서 뭐 메모리나 뭐 마더보드 교환 이렇게 나오죠. 대충 어느 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코드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수리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코드 값을 가지고 어느 부위가 고장이겠구나 하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1번이 났다. 그러면 뭡니까? 키보드 컨트롤러 쪽에 뭐 키보드라든지 좀 문제가 있다. 그냥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카드가 있으면은, 그죠? 포스트 카드는 뭡니까?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포스트 카드는 우리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CPU부터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MCU 마이컴 안에 저장된 폼웨어 즉 바이오스를 읽게 되는데 그 바이오스에는 우리가 세 가지 루틴이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스타트업 처리 루틴과 서비스 처리 루틴과 인터럽트 처리 루틴 세 가지의 어떤 기계 언어로 되어 있는데 먼저 뭐냐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메인보드에 있는 기기 장치들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본다. 이상이 없는지를. 그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할 때 얘가 지나간 이렇게 체크하는 번지수가 16진수로 표시가 되는데 그죠? 이상이 없다면 번호가 쭉 지나가겠지만 이상이 있다면 그 번호에서 멈춘다. 그죠? 그 멈춘 부위가 뭐냐? 바로 바이오스 측면을 봤을 때 그 부위가 고장이다. 그래서 아까 포스트 코드집을 갖고 몇 번이 나왔다. 그 몇 번 보드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불량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회로를 갖다 점검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뭡니까? 포스트 카드라고 그랬죠? 포스트 카드. 요거는 뭡니까? PCI 타입이나 PCI 익스프레스 1 타입을 쓸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우리가 포스트 카드라고 그랬습니다. 자, 포스트 카드를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의 유관 검사 끝났다. 그러면 이제 물론 뭐 고장난 거를 체크할 때 쓰는 거죠. 그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PCI 슬롯에 있으면 꽂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전원 이제 들어왔다고 나오겠죠. 자, 파워 버튼을 ON 합니다. 여기서. 자, 유관 검사를 끝나고 이제 유관 검사 뭐 눈에 크게 보이지 않네. 그러면 이제 어느 부위가 고장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물론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 고장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의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포스트 카드로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죠. 그 부위인가 하고 전원을 넣었을 때 자, 코드가 지나가죠. C1에서 이제 메모리를 지나간 겁니다. 자, 28 나왔다는 이제 부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스가 실현되는 단계예요. 얘는 보드가 이상이 없는 거죠. 지금 바이오스 화면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하고 지금 부팅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코드가 멈췄다 거기서. 그죠? 그럼 멈춘 그 값이 이 16진수인데 이 값이 뭡니까? 이 값이. 멈춘 요 값이 고장 부위예요. 만약에 C 얼마가 나왔다는 건 메모리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D는 뭐냐면 사우스 브리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리를 많이 하다 보면 대충 어느 부위랑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C 쪽이다 그러면 메모리 쪽에서 못 넘어오는구나. 메모리 VC 값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클락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거야? 그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뭘 체크해야 되겠어요? VC 값을 체크해야 되겠죠. 메모리에 VC 값이 공급이 안 되면, 그죠? 전원이 공급 안 되면, 메모리 동작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 메모리, 더미 메모리 카드를, 꽂고, 그죠? 전원을 넣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때 클락 신호가 제대로 오는지 오시로스코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VC 값 체크했을 때, 제대로 된다 그러면 다른 회로를 뒤져야 되겠죠. 이게 포스트 카드예요. 그럼 이거 있으면은 어떤 부분이 좋겠습니까? 대충 어느 부위가 고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죠?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노트북도. 메인보드는 이제 이런 미니 PCI 슬롯에다가 얘를 꽂아서 이렇게 체크하는 요 포스트 카드도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여기 16진수가 나타나겠죠. 이쪽에 16진수가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부위가 고장이다. 그러니까 메인보드 쪽에서 보면 데스크탑이나 아니면은 또 그 노트북이나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노트북에 뭐 노스브리지 없습니까? 사우스브리지 없습니까?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메인보드용 그 노트북용 포스트 카드도 이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카드는 우리가 그 메인보드 수리할 때 굉장히 그 아주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하나의 그 진단기 측정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자, 전자 소잡을 고장 증상 뭐 콘덴서 얘는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메인보드가 이렇게 솔리드 콘덴서
또 내지는 뭐 솔리드 콘덴서라고 표현합시다. 뭐 폴리머 콘덴서, 로우 ESI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고체형의 솔리드 콘덴서 쓰면은 좀 오래 가고 문제가 없겠는데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방폭변이 있는 안에 전해액이 들어있는 이런 전해 콘덴서를 쓴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전해 콘덴서를 쓰면서 문제가 많아요. 이 콘덴서가 불량이 뭡니까? 또 어떤 윈도우 사용 중에 재부팅기가 다운되는 증상도 많이 나요. 전원이 딸리다 보니까. 또 사용 중에 브루 스크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 콘덴서가 불량이면요, 얘는 뭡니까?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고 전기를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문제가 되면은 아주 굉장히 희한한 증상이 많이 나와요. 그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한 글쎄 뭐 매장에서 컴퓨터 조립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런 저가 보드는 쓰지는 않습니다. 소비자한테는요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전자 소자들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100명이면 100명 다 선택을 합니다. 이런 것은 무슨 단점이 있고 이런 건 무슨 장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그죠? 파워는 뻥 파워 쓰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격 파워를 쓰십시오. 저는 조립할 때 전격 파워를 쓰자면 제가 조립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저희 지금 회원이 한 5,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진짜 저는 팟으로 매주 쓴다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 고객들한테 많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제 말이라면 사장님 알았어요 그러고 참 아닌 게 아니라 고마워하죠. 사장님이 해준 거는 고장률이 없네요. 당연히 고장률이 없죠. 왜? 고가 보드를 썼고 주변 기기 자체를 고가를 썼기 때문에 고장이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 고가 자동차 왜 삽니까? 물론 나름대로다가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개인의 안전과,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고장이 잘 안 나니까 플러스 알파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리를 하다 보니까 딱 수리 들어오면 아 이거는 어느 쪽에 불량이 많겠구나. 경험치가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머릿속에. 그걸 갖고 아 이건 좀 올바른 제대로 된 거 썼구나. 그래서 이런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콘덴서는 우리가 모니터 수리해보면서 알겠지만 단골 메뉴죠. 그죠? 2차 측의 용량 감퇴라든가 1차 측의 용량 감퇴라든가 특히 뭐 2차 측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그 PWM과 FET 공제에서 스위치하는 부분에 그죠? PWM에 VCC를 공급해주는 그 40 마이크로 조그만 50 마이크로짜리 그 조그만 그 VCC 공급용 콘덴서가 있어요. 걔가 불량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전압이 출렁거리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단골 메뉴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도 요렇게 쓴 것은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은 그나마 나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고급 콘덴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보면 이 콘덴서가 물론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쓴 거는 뭐 문제가 아닌데 이 메인보드에 보면요 이 불량이 나서 갈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설계자가 뭐 잘 때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기 흰색 선이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게 여기가 플러스 방향을 뭘로 마이너스를 칠해놓은 거예요. 콘덴서에 까꾸로 꽂아져 있는 게 있죠. 여기는 요 마이너스 안에 플러스 꽂고 여기 플러스 안에 마이너스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반대 방향인데 그죠? 이렇게 이 마킹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갈 땐 주의하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콘덴서 이쪽이 불량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심코 아 여기가 칠해진 부분이 마이너스 쪽이 다 갈았는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나중에 이상하다 주위 콘덴서 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잘 이런 것들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요 칠해진 쪽이 이 마킹을 잘못해서 여기가 플러스 방향인데 마이너스 칠해 놓은 게 있어요. 콘덴서 반대로 꽂아야 되겠죠. 주위 콘덴서를 보고 얘를 확인해야 된다. 콘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되면 용량 감퇴가 된다는 얘기죠.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갈 때 그죠? 보통 정정 용량 값이 있고 그 내압이 있고 내열압이 있고 전해 콘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있죠. 그죠?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정전 용량은 뭐냐면 이 콘덴서 용량이 맞게 구해야 돼요. 이게 220 마이크로 페럿인데 그죠? 100 마이크로 썼다 안 되겠죠. 약간 높은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열압이 있어요.
콘덴서가 사용 가능한 주변 온도인데, 보통 105도짜리 많이 쓰는데, 또 이 수리맨들은 85도짜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쓰면 안 돼요. 85도짜리는. 그런 거 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압이 있어요. 내압. 그죠? 이게 220 마이크로도 6.3V가 있고, 12V 있고, 뭐 24V 그래요. 12V 쓸 자리에 6.3V 썼다. 터져버리겠죠? 그죠? 근데 콘덴서 극성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정삽을 해야 된다. 역삽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초코코일 쪽은요, 다음 강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에 도움 주셨으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